필요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2020년에는 무엇이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돈 파는 가게가 선정한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할 5가지 사건입니다. 그 5가지는 첫째, 경제위기, 두 번째 화폐개혁, 세 번째 집값 하락, 네 번째 비트코인,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보험회사 파산으로 정해보았는데요. 지난 1편 경제위기에 이어 오늘은 2편 화폐개혁입니다. 자, 이 화폐개혁만큼 많은 가짜 뉴스 정보들이 난무한 단어는 없었던 듯해요. 자, 그 때문에 아직도 이 화폐개혁을 한다더라라는 그런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서 금으로 몽땅 바꿔둔 분도 아직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폐개혁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뭐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많은 잘못된 너무 극단적인 정보들이 많죠.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테크와 투자 영역은 철저히 경험의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관찰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험 역시도 그 관찰이라고 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경험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어야겠죠. 우리가 이제 관찰의 영역은 주로 이제 이론 중심의 영역은 예를 들면 곤충기라는 이제 곤충기를 쓴 파브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곤충기를 쓴 파브로고 그렇다고 곤충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관찰을 아주 뛰어나게 잘했고 그 관찰을 토대로 썼던 책이 이제 곤충기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 자, 이 소설가도 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죠. 개미, 뭐 여러 권의 책을 썼지만 그 중에 하나 개미. 그렇다고 이제 그가 개미가 되었던 적은 없죠. 개미를 대신 매우 뛰어나게 관찰을 잘해서 그런 소설을 쓴 겁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테크와 투자 영역은 이 관찰의 영역이 아니라 관찰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게 경험, 그 영역입니다. 또 이 경험 가운데서도 항상 성공만 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게 실패의 경험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돈으로 실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재테크나 투자에 대한 이제 원칙과 철학이 이제 갖추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채원 매니저, 펀드 매니저,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자살 충동, 자기 집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채원 매니저 하면 우리가 펀드, 한국밸류 10년 투자, 자, 그것을 운영했던 대표이기도 하죠. 참 롱런 펀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채원 매니저조차도 큰 이제 투자 실패를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손실을 끼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난, 또 심지어 집에 찾아오기까지 하고 이제 시달렸죠. 그래서 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렀는데 다행히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그때 이제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이 강한 자신의 투자 철학으로 그 이후에는 한국의 가치 투자의 규제, 한국의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우리나라 이 투자 분야에서 한 영역을 강하게 이제 구축한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와 재테크 이 투자 분야에서는요, 양극단, 정말 너무 극단적인 것은 경계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주장은. 예를 들면 양쪽 극단, 좋다 나쁘다. 이 극단 사이에 98%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98%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극단. 좋다 나쁘다 그 사이에 98%가 있는데 이게 다 이 경험인데 이 경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참 계속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경험을 계속 엄청난 경험을 쌓아가야 나름대로 이렇게 뚜렷한 원칙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립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업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제 고객분들도 이 방송을 거의 다 듣고 계시지만 늘 긴장하면서 또 실패의 경험들을 늘 그걸 재료 삼아서, 그죠? 예, 재료 삼아서, 보약 삼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화폐개혁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 이 화폐개혁에 대한 가짜뉴스에는 정확하게 단절하고 시달리지 마시고 해방되면 좋겠습니다. 화폐개혁에 제일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폐개혁 할까 안 할까죠. 저는 화폐개혁은 없다라고 먼저 제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자, 화폐개혁은 왜 없을까요? 실익은 적고 위험은 크기 때문이죠. 화폐개혁을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겠죠. 이 화폐개혁 같은 경우에는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화폐가 바뀌었다더라. 뭐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후유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아주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큰 사건이죠. 그래서 그냥 비밀리에 할 겁니다. 하게 된다면. 근데 저는 화폐개혁은 없다. 왜? 실익은 적고 위험은 크기 때문인데 실익 부분을 한번 따져볼까요? 그것을 이제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효과. 만약 우리 한국 경제가 계속 이제 침체한다면 뭐 분위기 반전용으로 화폐개혁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반전용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화폐개혁 뭐 잘 아시죠? 리디노메이션이다 해가지고 뭐죠? 지금 나오는 것은 화폐 단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원달러 환율 1대 1000인데 4자리 숫자인데 이것을 뭐 한 자리 숫자로 이제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1000원짜리가 1원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화폐개혁 리디노메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반대되는 화폐개혁도 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폐개혁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숫자가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가니까 뭐 계산하기가 조금 단순해지겠고 또 달러와 단율 단위가 4자리 숫자. 자, 우리나라뿐이 없다. 미국 달러랑 4자리 숫자의 교환 비율을 가지는 것. 뭐 그래서 조금 국격에 맞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자, 자금 양성화 부분이 있죠. 모든 자본주의에는 음성 자금이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그런데 이 화폐개혁을 통해서 뭐 신권이 나오면 이제 기존에 있던 화폐가 국권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지하에 있던 돈, 이 음성 자금들이 다시 이제 신권으로 바꿔야 돈 구실을 하니까 지하에 있는 음성 자금이 양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지하 음성 자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자본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음성 자금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후진성이 있고 또 부패도 심하죠. 그런 나라 또 뭐 심지어 유럽의 그리스조차도 음성 자금이 한 20에서 25% 정도 뭐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5% 정도 지하 자금이 추정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5%도 뭐 양성화되면 경제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화폐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100% 양성화 안 될 수도 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 화폐개혁을 하면 어떤 후유증은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후유증, 우리가 물가 인상. 예를 들면 뭐 커피값이 5,900원 했는데 그게 이제 1,004자리 숫자로 줄어들면 5,900원이 아니라 5.9원 그러는데 5.9원 하기가 좀 그러니까 6원 한다는 거죠. 원래 5,900원짜리가 결국 100원이 오른 거죠. 그 영향,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물가가 안 오른다. 그래서 이때 화폐개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박성 전 한은 총재의 생각으로 이제 나왔던 거죠. 또 화폐개혁을 하면 그 영향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뭐죠?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금을 산다든지 달러를 산다든지 또 부동산을 사는 것이 좋다. 이 화폐개혁의 부작용, 아까 물가 인상 등등에서 화폐 가치가 조금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물 자산, 뭐 금, 또 뭐 달러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물 자산에 해당하는 건데 또 이제 뭐 부동산, 뭐 이런 쪽에 또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후유증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큰 후유증은 어쨌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후유증 정도는 정부에서 다 미리 차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이제 특히 부동산 부분은 다음 편에서 이 화폐개혁과 어떤 또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차단을 할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후유증이
거의 없다라는 확신이 들 때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요, 제가 화폐 개혁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화폐 개혁은 우리나라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독재 정권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화폐 개혁을 잘 못해도 그 후유증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나쁜 후유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권의 운명에는 크게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요,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 후유증이 정말 은행에 있는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더라.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그리 된다고 쳐봅시다. 정권이 아마 선거하기도 전에 바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선거한데 우리나라는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제 선거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찍겠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 안 찍죠. 이것을 잘못하면 정권에 그냥 한 방에 훅 갑니다. 하겠습니까? 못하죠. 무슨 뜻이냐? 정말 이 화폐 개혁은 완벽하게 아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첫째, 나라도 조금 태평성대하고 경제도 조금 괜찮고 호황이고 이때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화폐 개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화폐 개혁이 경제가 좋아진다, 한국 경제가,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경제가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또 세계 경제의 이런 불안 등등으로 인해서 수출을 묶어서는 한국 경제가 계속 위태로운데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화폐 개혁을 할까요? 그 후유증으로 자칫하면 또 폭삭 주저앉을 수 있죠. 어쨌든 한국 경제의 지금 현실에서 이 화폐 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후유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이슈를 가지고 경제가 나쁘든 경제가 조금 살아나든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 또 이 한국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존재 자체도 사실은 없었죠. 수출 거의 없었죠. 가발 이런 그거 빼고는 없었죠. 또 우리가 환율하면 달러만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달러 본위니까 달러가 다른 한국 돈으로 보면 원하고 이제 교환되지 않습니까?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원화가 계속 교환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폐 개혁은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때 반세기 전하고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잘 못하면 이 수출, 이런 경제, 대외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자칫하면 정말 폭삭 망할 수 있고 경제가 좋든 나쁘든. 또 이 외국인 자금의 그로 인해서 이탈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걸로서 끝장납니다. 한국의 화폐 개혁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바로 정권이 지죠. 정권이 지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반세기 넘도록 어느 정부에서도 이걸 함부로 못한 겁니다. 믿져야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그런데 본전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왜? 지금은 또 경제도 늘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은 없다. 자,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제. 그런데 저는 이제 화폐 개혁은 없다라는 것이 99.9%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자꾸 화폐 개혁을 한다더라. 자, 이런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0.1%라고 본다 하면 만약에 화폐 개혁을 한다면 언제 할까? 이것은 제가 이 화폐 개혁에 대한 방송 1시간짜리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총선, 2020년 총선을 압승을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 개혁 같이 큰 이렇게 민심의 여론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제 만약에 정부 여당의 총선에서 압승을 한다면 전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론을 또 이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총선 압승을 전제로 해야 하고요. 한다면 그래서 총선 이후겠죠. 당연히 3, 4분기 이후 2021년 상반기 정도가 시기가 아닐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가능성 저는 0.1%. 그 이후가 넘어가면 대통령 선거 등등 해서 이제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요, 시기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예상 가능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산무 원칙은
기본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산무원칙은 뭘까요? 기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신권과 국권을 언제까지 바꾸어야 돼? 교환하는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뭐 후유증이 적겠죠. 자, 유럽은 유로화를 지금도 유럽의 각국 나라 화폐들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무기한입니다. 우리 한국에 화폐 개혁을 한다면 만약에 신권, 국권 교환도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 출처무. 뭡니까? 이 돈 어디서 나왔죠? 대부분 뭐 이제 은닉 자금이거나 불로소득일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출처를 따지지 않습니다. 출처 따지면 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당연히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음성 불로소득이니까 세금 탈루 소득이죠. 세금 부과 플러스 가산세까지 물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세금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산무 원칙은 기본으로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때 화폐개혁은 출처도 따졌고 세금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나왔죠. 그래서 원래 기대했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의 그런 화폐개혁은. 자, 그러면 그때 화폐개혁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국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겠네? 그렇지 않고요.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는 정말 법치가 없었죠. 뭐 조금 소위 말하면 이렇게 뒷거래가 엄청났죠. 법망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났던 시절이죠. 그래서 대체로 은행에 가져가지 않더라도 다 뒤로 돌려서 다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대의민주주의가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요. 투표 안 합니다. 그쪽에. 저라도 안 하죠. 제 돈이 휴지 조각이 되었는데 제가 찍겠습니까? 안 찍죠. 제가 망했는데. 투표하기 전에 당장 정권 그냥 날아갑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화폐개혁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화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자, 이겁니다. 화폐개혁을 전제로 무엇인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건물입니다. 그죠? 화폐개혁 자체로 화폐개혁 한다 안 하더라 이 생각을 이제 지으시고, 화폐개혁을 전제로 무엇인가를 하겠다. 화폐개혁을 하니까 뭘 하겠다. 안 하니까 뭘 하겠다. 이 생각 자체를 지우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0.1%라고 제 생각은 말씀드렸지만,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경제 조건이 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무원칙,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 가능성조차도 저는 0.1%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할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두 번째 화폐개혁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돈 파는 가게는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으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